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부터 펀드의 매매 수수료나 중개 수수료가 다른 비용과 별도로 분리돼 공개됩니다. 이들 수수료는 자산 운용사들의 잦은 매매로 펀드 수익률을 낮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공시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들의 준수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와 양해각서를 명확하게 구별하도록 했습니다. 간이 세액표의 조정으로 올해 근로자 1인 가구는 월 79만 5천 원 미만의 소득을, 4인 가구는 월 174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휴대전화 복제에 대한 단속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작년 말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국내 해운업계 10위권에 속하는 삼선 노지스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국내외 거래처의 부도와 파산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가 지난 금요일 드디어 12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우리 증시에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한 가장 1등 공신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날 역시 외국인의 힘을 빌어서 상승 흐름을 지속을 했는데요. 자, 오늘 장은 차익 매물의 출회로 다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 중 1300선 돌파를 기대를 하는 투자자들도 많고 또 그리 전망하는 전문가분들도 많으니만큼 한번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주의 시작인 월요일을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을지 먼저 글로벌 증시의 자세한 소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문병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미국 상원의 경기부양 법안 합의 소식과 또 2차 금융시장 안정대책 기대감에 힘입어서 모처럼 큰 폭으로 상승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지난 6일 다우존스 지수는 2.7% 상승하며 8,280.59로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도 45.47포인트 올라 1,591.71, S&P 500 지수 역시 22.75포인트 올라 868.60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다우지수는 3.5%, 나스닥은 7.8% 상승하며 1월 한 달간의 급락세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상원의 경기부양 법안 합의와 9일로 예정된 2차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시티그룹이 10.8%,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6.7%, JP모간 체이스가 12.6% 뛰는 등 금융주가 폭발하였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경기부양책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크게 상승했는데요.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1.49% 상승했고 독일의 닥스 지수, 프랑스 지수 역시 2%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자, 미국의 고용시장과 독일의 산업 생산성이 예상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증시에서는 이를 또 별다른 악재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증시는 웬만한 악재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악재에 둔감해진 대신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바닥론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산업 생산이 통일 이후 최악의 부진을 기록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독일 증시가 유럽 증시 가운데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증시가 악재에 대해 강한 내성을 보였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에서도 고용시장이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망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경기 부양을 앞당기는 재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줬습니다. 악재가 오히려 호재로 둔갑한 셈인데요. 6일 미국 노동부 발표 자료를 보면 일자리가 13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7.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74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기록인데요. 월가 예상치인 7.5%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59만 8천 명이 일자리에서 쫓겨났는데요. 제조업 일자리가 31만 9천 명, 서비스업 일자리가 27만 9천 명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실업자 수도 당초 28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자, 악재를 잠재운 건 아무래도 경기 부양과 또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미국 상원이 합의한 경기 부양은 과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또 언제 투표를 하게 되는지 일정이 궁금하고요. 자, 그 밖에도 재무부에서 펼칠 금융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주십시오. 예, 미국 상원은 7,8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에 대해 9일 오후 예비 투표를 거쳐 10일 전체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부양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지난달 하원이 통과시킨 8,1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과 절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경기부양 규모는 당초 9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세금 낭비라고 반대하는 공화당의 지지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1,400억 달러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삭감된 내용 중에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지원금,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화당 의원 2명의 지지를 받아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 맥케인 의원 등 공화당 대다수가 여전히 민주당의 경기 부양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9일에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 타프 2차 활용분을 포함해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관심이 되고 있는 배드뱅크는 100% 공적 자금 대신 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설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특히 금융권의 추가 자본 확충, 차압당한 주택자 구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부 외에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국책모기지 기관인 페니메와 프레디맥 이 소비자 신용 경색을 풀기 위해 총동원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그 밖에 유가와 환율 동향은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알려주십시오. 예, 이번 주에는 어닝 시즌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난주까지 S&P 500 기업 중에서 300개 기업이 실적 보고를 마쳤는데요. 이번 주에는 코카콜라, 월풀 등 60개 기업이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톰슨 파이낸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이 지난해 4분기 수익률이 1년 전보다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로는 11일 미국의 12월 무역수지 발표가 예정돼 있고 12일에는 1월 소매 판매 규모와 실업 관련 지표가 나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국제 유가는 고용 지표 악화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달러가 내려 40.17달러를 기록했고 북해산 브렌트유도 22센트 내려 46.2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달러화는 유로화에 비해 강세, 엔화 대비로는 약세를 보였는데 달러 유로는 1.2925달러, 엔달러는 92.03엔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소식을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문병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트레이드 증권 투자 전략부의 남인영 과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난 금요일 우리장 주요 지표부터 정리를 해보죠. 예. 금요일 코스피는 32.38포인트가 오른 1210.2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30포인트가 오른 378.79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장은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투자 주체별로 보게 되면은 개인이 약 1,523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기관이 776억을 매수, 외국인이 983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네, 역시 외국인이 한 1,000억 가까운 그런 순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무래도 선호하고 있는 그 순매수 종목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텐데요. 매매 주체별 그 매매 동향도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예. 모든 종목들이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중에서 그 철강주 같은 경우에 미 상원에서 그 바이 아메리칸 정책의 완화 소식과 BDI, PMI 등 거시지표 개선으로 그 수혜가 예상되면서 포스코가 그 외국인이 한 549억 정도 매수하고 기관이 한 74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4.99% 상승의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외국인이 아니고 기관이 한 104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한 5.66%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타 뭐 부국철강이나 세아제강 같은
종목들도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그 포스코하고 그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에 114층짜리 빌딩 개발 추진 소식으로 강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이 한 120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5.58% 정도 상승의 모습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그 최근에 공장 그 LCD 풀가동 소식이 전해지고 업황 회복 전망, 그리고 중국의 그 8% 성장의 내수 진작 그 효과가 기대되면서 LG 디스플레이로 외국인의 매수가 한 230억 정도 몰리면서 2% 이상 상승의 모습을 마감했고요. 또 반면에 지금 경기 침체에 따른 그 광고 시장 부진으로 그 NHN이 그 약간 앞으로는 그 매출이 약세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그 외국인이 약 한 436억을 매도하고 기관이 279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3% 정도 마이너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함께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 번 돌파 시도 끝에 드디어 1200선 코스피 기준으로 1200선 위쪽에 이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지금 여러 전반적인 움직임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1200선 위로 안정적으로 좀 이게 머물러 있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이상 오르는 것을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일단 먼저 1200선 안착의 그 배경 의미부터 한번 짚어보죠. 예, 기존에 이제 박스권을 말씀드리면서 박스의 상단을 1200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220선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이유는 그 매물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그 심리적으로 그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감과 또 경기 그 침체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상존했던 그래서 매매가 많이 일어났던 구간이 이제 1200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1200선을 1차적으로 약간 돌파한 모습은 좀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뭐 1230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1300선 돌파에 대한 그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지금 또 더군다나 우리 증시의 외국인들의 자금이 슬금슬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도 아마 그것을 톡톡히 돕는 우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또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오늘 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죠. 오늘 장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오늘 장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금요일 장에 대해서 조금 언급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미국 시장이 고용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주와 기술주 중심의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했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아 증시도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의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 장중 내내 그 투신의 프로그램 매수가 이어졌는데 그 말씀드렸던 그 1200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장중에 1200선 돌파하면서 이제 외국인이 그 순매수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특징적이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종목별로는 뭐 전기, 철강, 운수, 장비 업종들이 4% 이상 성장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그 오늘 장 전망을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그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일장 1210선에서 끝이 났는데요. 지금 1200 돌파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 외국인 모수가 외국인이 매수 전환했던 것들이 지금 당분간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그 기업 도산의 가능성과 그 각국 금리 인하 및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그 유동성 랠리의 기대감이 지금 상충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현재는 유동성 랠리 기대감이 조금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 5일선과 21선이 돌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주간 차트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주간 차트 OBV 같은 것들이 이제 저항선을 돌파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들이 이제 그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외국인 매수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상단을 이제는 1,350 정도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그 1,200 돌파 이후에 유동성 랠리의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은 1350까지의 어떤 상단 구조를 이루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냐는 것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내 기업들의 도산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재무 구조지만은 아직은 기업 구조조정이 좀 그 본격적으로는 시작이 안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계 부분의 수요 확충이 시간 좀 걸릴 것이다. 지금 그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 부채 조정을 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득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 소득으로 인해서 그 소비가 유발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지금 수입 물가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그런 그
소득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시간을 좀 더 지연시킬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선진국이 제로 금리 수준인데요. 지금 금리 인하에 의해서 유동성 랠리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는 거의 소진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금 제로 금리 수준에서 거의 이제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최근에 미국 국채와 모기지 금리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가계부채 구조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대출 금리가 추가적으로 좀 인하되긴 어렵겠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또 네 번째로는 투자 심리 호전에 영향을 줄 유동성 랠리가 아직까지 실물 지표하고는 좀 괴리감이 형성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표 개선이 본격화돼서 지금 선랠리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시장에 많이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선랠리에 대한 그런 판단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의 침체의 어떤 규모와 그리고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겠는가. 좀 빠른 판단으로 상고하죠. 올해 주가가 예상외로 상반기에 좀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50 정도 선에서는 조금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300 접근 시에는 일단 물량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앞에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추세 상승보다는 아직까지는 박스고 박스의 상단을 좀 높이는 그 정도 수준에서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은 1300을 돌파해서 1450, 제가 올 초에 말씀드렸던 올해 상승 목표치인 1450 정도까지의 추세 상승은 2분기 정도 나타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지금 강력한 재정 지출을 곧 한 2분기 정도에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머징 마켓에서 어떤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2분기에 하단을 찍고 한 3분기 정도 지나가면서 나타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올해는 아직까지 상저하고 의 모습을 나타날 것을 계속 유지하고요. 그리고 2분기에 저점 매수 관점이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어떤 상승세 흐름을 타고는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경기 자체를 나타내는 실물 지표와 지금 현재 어떤 증시의 상승에는 아직까지 약간의 갭이 존재하는 게 좀 사실이라고 분석을 하시는 듯 하고요. 지금의 상승세는 어떤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해서 본격적인 추세 상승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상단 자체가 박스권이 조금씩 위쪽으로 상향 이동하는 선으로 좀 이해를 하자는 그런 주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한 2분기 정도부터는 그래도 상당히 상단을 돌파하고 주가 지수대가 의미 있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여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증권사들에서는 이제 1230선이다, 1280선이다 이 돌파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그런 리포트를 내고 있는 곳들도 꽤나 있고요. 예. 1300선대 이제 안착할 것이라는 그런 리포트를 내고 있는 증권사들도 꽤나 있단 말이죠.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소화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올 초에 사실 상승 목표치에 대한 전망이 각기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보수적인 목표치로는 한 1350에서 1450 정도를 예측하는 곳이 많았고요.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1500에서 한 1600 정도를 보는 곳이 많았는데요. 지금 1200선에서 또 공방이 일단은 기술적으로 돌파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시장은 기술적인 모습보다도 결국 펀더멘털에 지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나타났던 지난 6개월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좋다는 모습의 어떤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또 반대로 최근에 어떤 유동성이 풀리면서 아직까지는 기술적 지표들이나 경제 지표들이 나쁘다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또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많이 남아있는 모습이 시장을 좀 지탱해준 모습이었고요. 하지만은 결국에는 펀더멘탈에 의해서 또 다시 한번은 박스권의 모습으로 보이겠다라는 것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증권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기대 섞인 전망이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보다는 상황이 그래도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과연 맞을 수 있을지 이제 시간이 그 답을 알려주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 가질 만한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군에 대해서 관심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오늘의 그 전략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박스의 상단이 약간 높아지기 때문에요. 네. 그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그 여전히 그 저금리 수혜주인 그 은행, 건설, 증권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경기 부양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시멘트, 철강, 화학 등으로도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지금 그 LCD 공장이 지금 풀가동하고 있다는 모습 그 소식이 들렸는데요. 지금 중국 쪽의 그 소득이 계속 높아지면서 그 소비 집중 그 효과로 인해서 그 LCD나 휴대폰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5개 종목 그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신한지주, 롯데칠성, 그리고 부강약품, 한국가스공사, LG텔레콤 이렇게 5개 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자, 그 가운데 먼저 신한지주가 궁금합니다. 예, 신한지주를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카드 사업 분야에서 그 저소득층 중심의 어떤 한계 고객 이탈이 최근에 쭉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한계 고객들이 많이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실 그 저소득층의 좀 가계 수지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그 가계 소득이 악화되면서 나타났던 그런 영향들이 카드 입장에서는 좀 정리가 된 것으로서 미친 영향이 좀 적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대규모 이익 훼손에 따른 그런 자본 확충과 또 적자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좀 낮아진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산 건전성이 자본 확충에 의해서 많이 그 개선이 됐고요. 또 지금 현재 자산 성장세가 지금 둔화되는 추세를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지금 PBR 수치로 봤을 때는 0.62로 아직 여전히 너무 그 저평가된 그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격대를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그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한지주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 전일 종가 부근인 29,000원 정도에서 이제 한번 매수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의 고점 수준인 그 35,000원 정도의 지금 매물대가 좀 밀집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쪽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것 같고요. 그 손절 같은 경우에는 한 25,000원 정도 그 전주의 저점 수준을 이탈하게 되면은 한번 그 손절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신한지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한 29,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거기서 한 20% 정도 목표가를 플러스로 잡고 계신 듯합니다.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10% 정도 하락한 26,000원 선에서 손절가 라인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한지주에 관한 추천 말씀까지 함께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투자 전략부의 남인영 과장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7분 30초를 막 지나섰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을 통해서 오늘 장의 첫 출발 흐름을 한번 미리 예견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큰 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오늘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아무래도 금융 종목들이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조금 전 추천 말씀을 들었던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플러스 4.27%의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KB금융 역시 3.80%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역시 4.43%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역시 3.85%, 기업은행 2.35% 상승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금융주, 특히 은행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자, 그 밖에도 하이닉스가 현재 6.61%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3%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GS건설, 대우건설 같은 건설주들, 그리고 외환은행 역시 은행주로서 큰 폭의 상승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역시 4.55%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대림산업과 같은 건설주들 역시 오늘 3%대의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STX연진 역시 3.20%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밖에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간간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그 농업 관련 생산주들이 이제 나름대로 호평을 받을 예상이라는 그 예상이 힘입어서 카풀 같은 경우도 4.04%의 상당히 탄탄한 그런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대한유화도 5% 가까운 상승세, 그리고 영진약품이 현재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인디에프라든가 풍산홀딩스, 동양기전과 같은 종목들처럼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물론 있긴 합니다. 영풍과 태광산업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 수는 무척이나 적고요. 그 하락폭 역시 상당히 적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세인데 상승의 흐름이 성광밴드가 플러스 4.13%를 비롯해서
서울반도체 플러스 3.54%, CJ인터넷 3%, SFA 4%대 중반의 상승세로 출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간간히 눈에 띕니다. DMS라든가 신세계푸드가 현재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거의 모든 종목들이 현재 상승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조금 전 동시효과 때 살펴본 것처럼 오늘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폭 역시 상당히 큰데요. 자, 오늘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보합세입니다. 하지만 포스코와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그리고 KB금융, 현대차 등등 많게는 3%대 중반에서 2%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여전히 좋습니다. 신한지주가 현재 4.27% 상승을 비롯해서 우리 금융도 더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 5.44% 상승입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플러스 3.85%, 기업은행이 플러스 2.35%, 삼성증권이 1%대 상승이고요. 하이닉스가 6%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태용이 마이너스 0.22%의 하락이긴 합니다만 서울반도체 플러스 3.54%, 성공밴드 플러스 3.24%를 비롯해서 키움증권 역시 플러스 2.47%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렌탈전공도 3%가 조금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바텍이 4%가 넘는 상승으로 오늘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각 출발 상황을 보다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출발 시황이 상당히 좋은데요.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전주말 미 증시는 고용지표가 추가로 악화되었음에도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업률이 전월과 예상치를 모두 상회한 7.6%로 나오면서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요. 그러나 내일 저녁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 안정 대책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일단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4.27포인트, 1.18% 상승한 1224.58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41% 상승한 384.12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동향을 보면은 대형주와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금융업이나 은행, 증권 업종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장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대응 방향을 조언해 주십시오. 예, 금주에도 유럽계 금융기관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주말 무렵 소매 판매 등의 매크로 지표가 발표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주 도이치뱅크의 실적과 주말 실업률의 발표에서 본 것과 같이 시장은 추가 경기 둔화 소식에 다소 내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경기 부양한 발표와 같은 정책 기대감이 유입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경기 부양책과 배드뱅크 설립 등의 논의는 여전히 막대한 재정 적자 문제와 그리고 디레버리징 국면의 진행 과정 상황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하루 연기된 안정대책 발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배드뱅크 관련 방안이 삭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정책 발표 내용과 그리고 효과를 확인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과 또 업종들이 있을까요? 예, 지난 한 달 동안의 업종별 동향을 살펴보면 전기, 전자와 운송 업종이 지수의 상대적 강세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지수가 심리적 저항선인 1200선을 상회하면서 이러한 흐름은 낙폭이 확대된 여타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업종 중에서 회복세가 여전히 좀 미흡한 업종도 관심을 좀 확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SK증권의 김영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G20 국가들은 자금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BIS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다음 달까지 금융 건전성 규제에 대한 새 국제 기준을 마련해 4월 2일 정상회의 때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 수십조 원 규모의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 자본의 헐값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기업이 사모투자펀드를 통해 기업 산영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은행 임직원이 중소기업이나 가게에 대출을 늘려다가 부실이 생겨도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운영될 이 제도가 당국의 의도대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오늘 발표할 제2차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민간 합동으로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는 당초 100% 공적 자금으로 배드뱅크를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재원 부담과 인수가격 산정 문제로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가 민간은행이 일반 기업에 대출한 자금에 대해서도 상환을 보증해 주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기업 우선주 매입 방식에 따른 공적 자금 지원 대책에 수혜 기업이 등장하기도 전에 일반 은행을 통한 기업 융자까지 상환 보증한다는 히든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이르면 이달 말에 편성됩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신빈곤층 지원과 구조조정 대책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2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가 끝난 후 추경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 규모는 1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닉스 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44나노 1GB DDR3 D램을 개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40나노급 1GB DDR2 D램을 개발했다고 밝힌 지 불과 사흘 만입니다. 이는 해외 업체와 2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나는 것으로 국내 업계의 시장 장악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불황의 한파와 함께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신사복 업계의 졸업 취업 특수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수십만 원대의 정장을 선뜻 구매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신사복 업체들은 올해도 매출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국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병관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제적으로 은행의 그 건전성 지표로 불리고 있죠. BIS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BIS 비율 제도를 완화하는 방침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떤 방향과는 좀 다른 쪽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 BIS 비율을 지키기 위해서 은행에서 가계라든가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못 해줬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자, 먼저 이 BIS 비율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정의부터 함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BIS 비율하면 언론 보도상에 너무 오래돼서 이제 익숙한 단어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BIS라는 말은 그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약자를 딴 건데요. 네. 국제결제은행입니다. 국제은행 산업의 어떤 자본 적정성이라든지 은행 산업의 감독 기준이라든지 국제적 기준을 만드는 아주 국제기구인데요. 그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자기 자본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줄여서 그 BIS 비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BIS가 만든 국제결제은행이 만든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BIS 기준 자기 자본 비율인데요. 쉽게 말해서 은행이 우리가 이제 보통 8%를 지키라. BIS 비율 8%가 그러니까 넘으면 우량은행이고 8%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실은행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대출 중에서 100억이라는 대출 중에서 자기 자본으로 갖고 있는 돈이 8억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은 100억의 자본을 갖고 있으면 역산하면 1,250억 원까지만 대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 대출을 하면은 부실은행으로 낙인을 찍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IMF 당시에
우리 이제 그 주요 대그룹들 뭐 대우나 기아, 한버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대출 부실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97년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부실 대출이 일어나면 그것이 순이익으로 까먹고 자본이 엄청나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은 똑같은데 자본은 엄청나게 줄으니까 BIS 비율이 뭐 4%, 3%까지 팍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부실 은행으로 낙인이 찍혀서 8%.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구제 금융을 받았죠. 수백억 달러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IMF가 이 8%라는 잣대를 들였습니다. 그래서 8%가 안 되는 은행들은 망하겠고 8%가 넘는 데는 가까스로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면서 국민은행, 신한은행들은 이제 기업 대출이 없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은행들이 이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 기업 은행의 생사를 쥐고 있었던 아주 그 무시무시한 잣대입니다. 그 BIS 비율 8%.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BIS 비율을 꽤 탄탄하게 유지를 하기를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이 유지가 된 것으로 일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하시는데 네. 이걸 또 완화한다고 하니까 왜 완화하려고 하지?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은행과 외국 은행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시티뱅크라든지 이런 데가 그 주택담보대출, 그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그 주택담보대출 네. 유동화증권이 엄청나게 부실이 생겼거든요. 수십조 원의 부실이 생기면서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BIS 비율이 8% 이하, 뭐 3, 4% 이하로 떨어지면서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망했던 은행이거든요. 그런데 예. 미국은 초강대국, 국제 금융질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시티뱅크가 망할 경우에 엄청난 경제적 후유증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어떤 그 강한 주도권을 갖고 망하게 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적 자금을 엄청나게 투입했고요. 그러니까 정부 세금으로 자본을 갖다가 쓸어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BIS 비율이 8%를 넘어서 9%까지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새 이제 그 9% 이상 된다는 어떤 국제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우리나라 은행도 그러면 국제 기준에 맞춰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고 우리나라 망하지 않았으니까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없거든요. 법의 8% 밑으로 가야지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8% 밑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외국 애들은 공적 자금, 정부 세금 넣어서 또 진짜 막 쏟아부으니까 또 BIS 비율 올라가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도 그러면 그 정도는 좀 9%는 맞춰줘야지 그래도 국제 신용평가에서 괜찮은 신용평가 대우를 받을 게 아니냐. 그래서 국제 흐름을 쫓아가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는 올리라고 그래서 그 정부가 요구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부는 지금까지 거꾸로 이제 BIS 비율을 은행에 자꾸 이게 높이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뭐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높이라고 한 이유와 지금 뭐 낮추려고 한 이유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네. 좀 정리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 정부가 공적 자금, 예를 들어서 시티나 뭐 이런 데를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BIS 비율을 높이니까 거기에 맞춰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은행에 계속 자본 확충돼 스스로 너희들은 뭐 외국 시티나 이런 데처럼 그렇게 망하지는 않았으니까 그 부실이 심화되지는 않았으니까 알아서 시장에서 자구 노력을 하라. 그래서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을 통해서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라. 그런데 이런 BIS 비율을 좀 시장에서 노력하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 자금 시장이 안 좋은데 오히려 그 은행 대출을 줄이고 자기 자본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폐해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좀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차제 BIS 비율을 좀 신축적으로 하자는 어떤 국제 공조 틀 안에서 신축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좀 낮추고 외국도 좀 낮추고 해서 동시에 좀 경제 위기를 좀 스스로 좀 지혜롭게 극복해 보자는 좀 대출을 어느 정도 가져가자는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논의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고요. 마침 우리가 그 G20 그 선진국과 신흥개발도상국의 어떤 클럽인데요. 그 G20의 올해 공동 의자국입니다. 영국과 브라질과 함께 3개국이 공동 의자국인데요. 국제금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새로운 국제금융 질서의 틀을 짜는 어떤 공동 의장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어떤 새로운 신축적으로 경기 침체기에 BISB라든지 은행의 규제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신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논의의 틀을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국제 공조적 어떤 큰 틀에서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BIS 비율 완화 논의가 있으니만큼 우리 정부가 이제 국내 은행에 대해서도 이런 똑같은 그 완화 움직임을 함께 있게 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당장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국제금융 틀을 우리가 이제 3월 말까지 좀 만들려고 한 겁니다. BIS 비율을 어느 정도 완화하겠다는 틀을 만들고요. 4월 2일 날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네. 그때 그때 정식 의제를 우리가 안건을 올려서 그때 만약 BIS 비율을 신축적으로 가져간다는 논의가 생기게 되면 정부도
국내 은행의 BIS 비율을 뭐 9%를 높이라든지 8%를 넘어서 뭐 10% 가져가라든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BIS 비율을 12%로 가져가라라고 뭐 굉장히 요구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축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BIS 비율 요구 수준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BIS 비율 12%, 9% 때문에를 맞추려고 은행들이 대출을 가급적 줄이고 또 시장에서 자본을 떼기다 보니까 높은 금리로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국제금융의 어떤 틀에서 BIS 비율을 신축적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것이 이제 규정화된다면 많은 정부에 있어서 많은 신축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뭐 이제 완화의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 본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안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추측해 보건데, 경기 침체기 때는 좀 BIS 비율을 좀 신축적으로, 예에서 1%, 2% 좀 완화해도 좀 된다는 어떤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어떤 방안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은행들은 경기 침체기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쌓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 대출일 경우에는 0.5%를 까먹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100억을 대출하면은 0.5%면은 한 5억 5천만 원 되나요? 그래서 대출의 일정 부분을 못 받을 거에 대비해서 쌓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쌓아놓고 그것이 부실이 나면 치워도 되니까 은행에 있어서는 재무 건전성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손 충당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대손 충당금을 경기 침체기든 호황기든 똑같이 쌓습니다. 그래서 정상 여신의 경우는 0.5%, 뭐 부실 여신의 경우는 뭐 8%까지 쌓고 20%까지 쌓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경기 호황기 때 좀 많이 쌓도록 해서 경기 침체기 때는 대출을 해줬다가 이제 많이 우리가 부실이 날 수 있는 돈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경기 침체기에 대비해서 경기 호황기 때는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고 네. 대신 침체기에는 좀 어느 정도 대출을 유지하면서 연체가 많이 생기고 돈을 못 받더라도 그 대손 어려울 때 돈을 많이 쌓으니까 그 부분들을 갖다가 좀 방출해서 은행이 어떤 자본 적정성을 좀 흡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대손 충당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들을 도입하는 방안. 이미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동태적 좀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쌓을 수 있는 동태적 대손 충당금 제도 도입 방안도 아마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국에서 뭐 보다 좀 긍정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잘 연구를 해서 우리 실정에 딱 적합한 그런 잘 맞는 그런 제도를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틀을 잡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BIS 비율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 이제 가장 기대하는 효과가 은행 대출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돈맥경화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하죠. 중소기업이라든가 뭐 개인이라든가 이런 돈에 그 상당히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분야로 돈이 제대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은행 대출이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BIS 비율을 공식적으로 완화한다면 네. 규제의 틀을 조금 더 완화한다면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은행들이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대출을 많게는 뭐 2조 원, 3조 원씩, 4조 원씩 은행별로 한 늘려왔거든요.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정부가 BIS 비율을 높여라. 앞으로 은행이 부실할 것에 대비해서 BIS 비율을 8%보다도 높은 9% 높여라. 심지어는 어떤 기준은 12%까지 높여라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거 자본을 많이 쌓아야겠다. 그러니까 BIS 비율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 그러니까 주인을 새로 찾아서 아니면 시장에서 자본을 땡겨서 자기 돈을 많이 만들든지 네. 아니면은 자본은 똑같다면 대출을 줄이든지 그리고 대출을 빌렸던 돈을 빨리 가서 갚으라고 요구하든지 아니면은 돈은 그대로고 대출한 건 그대로고 대출은 회수가 잘 안 되니까 아니면 자본을 늘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방법을 계속 동시에 썼던 겁니다. 자본도 늘리고 대출도 회수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기에 중소기업들은 어려운 가게들이 더 어려움에 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BIS 비율을 좀
완화해 준다면 이런 부분들 자본을 덜 땡기려고 하고 대출을 덜 회수하고 대출을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경기 침체기에 대출을 좀 적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 1차적인 문제는 해결되면 2차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과연 은행이 경기 침체기에 대출을 해줄 것이냐. 돈을 떼일 염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아무리 BISB를 낮춘다고 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도출을 해줄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나름대로 침체 부실 여신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나름대로 중소기업을 심사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극복해야 될 산이고요. 지금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라고 했지만 은행들이 월말에 예를 들어서 5조 원을 늘리라. 월말까지 A은행을 늘리려면 5조 원까지 맞추고 나서 바로 월초되면 또 상환을 쫙 해버리는 이런 이제 그 수치 맞추기 목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 경기 침체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 은행의 목줄을 쥐고 있는 BISB를 완화함으로써 은행들이 불필요하게 BIS 비율 때문에 대출을 옥죄는 그런 건 그런 부작용은 없어지겠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부실 여신 때문에 그 아주 힘든 중소기업 때까지 그 대출을 마구 늘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뭐 사실 그 BIS 비율이라는 그 제도 자체만 가지고 이렇게 대출이 막혀있고 그런 건 아니겠죠. 은행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얼만큼 이게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는 그 의지도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이병관 기자를 모시고 은행 BIS 비율 완화 움직임과 관련된 소식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들어보고 또 그에 대한 분석과 예측까지 함께 청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장세의 출발 상황이 상당히 한 주였던 또 분위기를 가늠하는 또 그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로 또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양시장의 움직임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34%가 상승을 했습니다. 1226포인트로 1230선대를 넘어서려는 움직임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코스닥 역시 1%가 상승했습니다. 382포인트로 380선을 넘어섰습니다. 자, 환율은 9시 16분 기준으로 10원 80전이 급락을 했습니다. 1373원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1230선대를 넘어서 1300선대까지도 한번 위협해 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기대가 충족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저 역시 바라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